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잭슨홀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 시장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와 함께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보여줬죠. 우리 장에 이것이 오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가늠해 봐야 되겠고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조선부터 원전, 자동차, 반도체, 국내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섹터들이 그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이 이슈 또한 잘 추적해봐야겠죠.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스들, 정책적 측면의 뉴스까지 해서 살펴볼 게 참 많습니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욕장의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 같이 점검해 보시죠.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아주 강력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기분 좋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했던 구간이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진행됐던 시점이었죠. 다우 지수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신고가를 썼습니다. 1.9%의 급등, 나스닥 지수 역시 1.9% 뛰어오르면서 21,500포인트 선에 근접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이날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물론 매파적인 어떤 센턴스들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됐죠. 사실 9월 인하 확률 이 연설 직전까지 75%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다시금 85%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이날 정규장에서도 달러 약세, 국채금리 급락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오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설 직후 옵션 시장과 CTA 펀드를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일제히 9월 인하 전망을 이제 강력하게 내다보고 있죠. 도이체방크와 바클레이즈 그리고 BNP 파리바 등에서 대표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직후에 급반등으로 반응을 했던 가운데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4,900달러대를 뚫어내면서 이제는 5,000달러 고지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들 주된 하이라이트 부분들만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문장입니다.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고용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둔화하는 특이한 균형 상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조금 더 냅뒀다가는 대규모 해고와 실업률 상승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관세의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해 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관세의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정책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나왔다라는 부분.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파적인 발언들 역시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메이크업 전략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하더라도 연준이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지 하고 지켜보는 입장을 좀 취했더라면 앞으로는 2%를 초과하는 순간 곧바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물가를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매파적인 메시지도 적지 않았으나 시장은 어찌됐던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날 시장이 급등을 했고 그렇다면 남은 올해 하반기 동안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말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4번의 고비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개는 바로 이번 주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8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깜짝 실적을 발표해 준다면 AI주들이 주도권을 다시금 지배를 하면서 AI 기반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텐데 결과를 열어봐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 주요 IB들은 줄줄이 목표가 상향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FOMC 이전인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가 고용시장의 둔화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발표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물가 지표 8월 29일 이번 주에 PCE 데이터 그리고 9월 11일 CPI 데이터 발표가 됩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9월 16일 FOMC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인가 그 여부도 아주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메이저 이벤트들을 쭉 체크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날 시장의 흐름으로 다시 포커스를 옮겨서요. 비둘기 잭슨 홀의 최대 수혜주는 무엇인가? 이것을 엿보기 위해서는 이날 시장, 금요일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가장 크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죠. 상위 ETF들 쭉 리스트를 뽑아 온 겁니다. 바로 이 우측에 있는 것이 등락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가장 위에 우라늄 ETF인 URA, 그 밑은 홈 컨스트럭션 그리고 홈 빌더, 그러니까 주택 건설 ETF인 ITB와 XHB 등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이름들은 중소형주들이 주로 표진해 있고 마지막으로는 캐시우드의 ARKK, 그러니까 혁신 유망 ETF까지 자리하고 있는 모습. 그 밖에 이 순위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더리움 ETF가 14%대 급등했고요. 태양광 그리고 비트코인 ETF 역시도 5% 안팎으로 급등하는 움직임이 금요일장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테이크어웨이, 유동성 유입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당분간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를 특히나 강하게 받아가는 중소형주, 혁신 유망, 바이오, 건설,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많이 하고 또 레노베이션 또 많이 하겠죠. 그러면 건설주들 봐야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여행 수요 역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밖에 경기 회복 수혜주로는 신재생, 원전, 태양광 등을 올 남은 한 해 동안에 이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관심 테마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정규장에서의 종목별 움직임 조금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테슬라 각종 호재에 힘입어 6%대 급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고급화 패키지 차량에 자율주행을 기본적으로 탑재한다라고 발표하면서 FSD 도입률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딥시크와의 협력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여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세까지 다 함께 자극했다라는 점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H20 생산 중단 이슈를 소화하면서 사실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형 신형 칩 판매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역시나 파월 의장 연설 전해지며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 인텔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지분 10% 소유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화하는 이 소셜미디어
글을 올렸죠. 정부 지분 평가액이 약 11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5%대 급등. 애플의 경우에는 9월 10일 이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휴대폰이 발표가 될 텐데 핵심 부품사로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이 시세 자극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당분간 좀 예의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리 개편을 위해서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주가가 3%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테마 혹은 특징주들 보면 전기차주 가운데서는 니오가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률을 가져갔거든요. 새로운 SUV ES8를 출시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43,000달러대라는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테슬라의 모델 Y라도 견줄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테슬라와 딥시크 간의 협력 소식에 각종 중국 기술주들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수급이 유입됐던 테마로는 양자 컴퓨터, 우주, 원자력,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시세가 집중적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ECB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점이 이더리움 그리고 관련주들을 자극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국내 오늘 체크해봐야 될 그 밖의 이슈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죠.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일 주도 섹터의 단기 변동 이후 시장으로의 컴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 덕분에 1%는 살짝 못 미치지만 양지수 모두 다 함께 올라줬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앞둔 기대감, 조선, 방산, 원전 혹은 전력 종목들까지 함께 올라줬고요. 모처럼 코스닥에서는 로봇과 바이오가 상승했는데 바이오 쪽은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장 마감 직전에 갑작스런 막판 스퍼트를 낸 점이 지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알테오젠의 상승 덕분일까요? 일단 지수 0.6% 오름세였죠. 주초 하락했던 일정 부분을 지수상으로도 조선, 방산, 원전 섹터에서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관세나 정책, 금리에 대한 경계감, 여기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낙폭과대 인식이 작용이 됐습니다. 이날 AI 매도가 진정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했고요. SK하이닉스는 2.4%로 상대적으로 반등 강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AI 진영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로 로보티즈가 11%의 급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조선, 원전, 남북 경협 쪽에서도 강한 반등을 줬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 등에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BHI의 강력한 회복의 시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BHI는 크게 밀리지도 않았었고요. 이날 10% 이상의 급등을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방산 쪽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가 방산의 센티를 살짝 위축시켰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전해졌고 러시아가 또다시 드론으로 공습했다라는 소식에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측에서 국방비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국내 무기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8%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도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무엇보다 장 초반부터 강력하게 치고 나갔던 것은 전력 쪽이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전력은 노후화되어 있다라며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충 의지가 한 번 더 확인이 됐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이 6% 이상의 강한 반등을 좋습니다. 저희 출연자 측에서도 꽤나 전력기기, 특히나 미국의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혹은 둘 예정인 변압기 3대장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이 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날의 전력기기에 대한 반등 꽤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방 원전이 일단은 컴백 흐름을 보였다라는 게
반가웠던 지난 금요일이었네요. 자, 금요일 미국장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앞서 체린 앵커가 다 전달 주셨죠.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나름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관세 영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정책 기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했죠. 연내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평가했고요. 일단 일시적인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을 줬습니다. 약달러, 금리의 하락, 가상자산의 반등이 시장 측면에서 나타났죠. 유럽에서도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CB 측에서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가상자산 관련한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냈고요. 이더리움의 시세는 특히나 놀랍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 역대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다우나 알파벳 등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4% 정도 상승했고요. 빅테크가 금리 인하에 환호하며 반등을 줬고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를 비롯해서 주요 업종 등이 반등을 줬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6%나 뛰어올랐죠. 딥시크와의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FDA 도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 등이 더해지면서 6%의 상승, 금리 인하 키워드와 맞물렸을 때 국내 2차 전지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도 반등을 했는데 엔비디아 이슈가 오히려 원전 쪽에 힘을 좀 실어줬어요. 대만에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젠스낭 CEO가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원전 관련한 종목들 오클러, 뉴스케일 파워 등이 올랐고요. 웨스팅하우스와 텍사스 간의 이제 원전을 추가로 짓는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원전주들의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뉴욕장에 대한 요약 이렇게 한국과 미국 지난 금요일 거래일을 좀 살펴봤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재개될까요? JP모건에서는 9월부터 1월까지 총 4회 100bp 인하 전망을 내놨고요. UBS도 이번 잭슨홀이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통상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죠. 금리 인하 수혜, 자금 조달 용이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우주, 그리고 유동성 증가 측면에서 가상자산, 실제로 미국장에서 관련한 종목군들 혹은 가상자산 시장의 반응이 있었고요. 약달러 경기 회복의 키워드로 봤을 때 건설, 원전, 광물, 히토류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사이클의 재개 기대감에 뉴욕장이 강하게 올라가긴 했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의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 계절성으로는 최악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일단 금요일장은 뉴욕이 반응을 보여주긴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또 시장은 의심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 위협. 이것에 대해서 실업률이 특이한 균형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추가 코멘트를 주목했고요. 관세 영향이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관세 영향이 이제 막 시작된다. 몇 달간 축적될 것이다. 이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치솟았다가 그 부분이 조금은 주말 사이에 이러한 의심 속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그렇게까지 환호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일부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가야 되는 돌다리들은 이것이 되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한국 시간으로 8월 28일 새벽에 나옵니다. 미국 PC 물가, 한국 시간 29일 밤 9시 30분. 이것에서 관세 영향이 일시적인 것인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9월 5일 고용동향 보고서 또 9월 FMC까지 진행이 되겠죠. 확인해 볼 돌다리들까지 차곡차곡 정리해서 저희도 같이 호흡해 가겠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제약바이오부터 2차 전지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주겠죠. 그중에 하나,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볼 수 있는 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로서요.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 의지를 지난 금요일에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전달드렸던 내용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반기 생산에 투입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미국 로봇 지주사에 6조를 또 추가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체 훈련, 자체 학습이 가능한 로봇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죠. 로봇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또 오늘입니다. 로봇 신경망 신제품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탑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로봇 하나에 또 추가적인 플랫폼 기능을 할 것이고 그것은 로봇의 대중화를 이끌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국내 내부적으로 주말 사이에 속보가 있었죠.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파업권이냐 아니면 노조 리스크가 너무 격화돼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 외국인 투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 여러 가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왜 로봇 섹터의 수혜로 우리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생산 차질이나 투자 위축 문제가 많이 뒤따를 경우 기업들 측면에서는 공장 자동화 쪽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산 안정화를 위해서요. 일단 자동화,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거론될 여지가 있어서 노란봉투법 이슈도 일단 수혜 섹터로 로봇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한 줄 정리로 했을 땐 합법적 파업으로 생긴 손해는 노조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노사 간의 혹은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여러 의견 충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피해 섹터와 수혜 섹터를 고려해 봐야겠죠. 노조 문제 굉장히 심각한 대치를 겪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충격이 예상이 되고요.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력을 대체하는 안정적인 자동화 설비 시설에 대한 니즈로 인해서 수혜 섹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의 키워드를 넣어놨고요. 지난주 중반에 중국이 지금 로봇을 추앙하고 있다라는 점을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죠.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펀딩 금액이 어마어마했고 곧 유니트리도 상장할 예정이고 홍콩 증시예요. 그리고 유니트리 측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곧 발표할 것인데 31개 관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꽤나 유연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전달을 드렸었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중국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과연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는 로봇, 자동화 설비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기술력과 투자금, 한국의 로봇 산업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유망주나 조금 테마성으로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것은 또 분명할 텐데요. 로봇은 임금 인플레, 저출산, 노동자 보호 혹은 노사 갈등 이슈 속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여지가 있겠죠. 국내 정책적인 지원도 어찌됐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빅테크와 대기업의 투자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준비 중인 주요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니트리, 샤오미, 에즈봇, 오픈 AI, 아마존, 그리고 피규어 AI 등이 되겠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한계점을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족 보행, 그리고 손 동작, 배터리를 가장 어려운 난제로 꼽고 있네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 당연히 두 발로 걸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안정성이 꽤 떨어지죠. 네 발 보행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족 보행의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혹은 그 강점에 힘을 실어줄 기업이 어디인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족 보행에서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꽤나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손 동작 부분이요. 예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됐을 때 이렇게 계란을 잡는 것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손처럼 자유도를 갖고 가느냐, 섬세함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액추에이터, 센서 등이 그 역할을 해주는 분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로봇이 좋으면 뭐합니까? 지속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너무나 무거워서 집안에서 쓰기가 어렵다면요. 그래서 배터리 측면도 로봇 밸류체인으로 같이 넣어야 한다. 이런 시각 등이 있었죠.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해 나가게 해주는 로봇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를 일단은 높여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려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로봇의 꽃이라고 했을 때 많이들 액추에이터 꼽죠. 로봇의 원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액추에이터가 많게는 한 50여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액추에이터의 꽃으로 본다면 또 감속기일 겁니다. 감속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주가 측면에서는 로보티즈가 있을 거고요.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이 거론되고 있죠.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이슈도 시장에선 꽤 거론됩니다. 현대차 그룹으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클로버 등등을 체크할 여지가 있을 거고요. 어느 쪽으로 우리는 추려 나가야 될지 지난주 중반에 노란봉투법 일정을 앞두고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고요.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일정 무엇보다 이번 8월 내내 저희가 체크하고 있었던 일정이었기 때문에요. 대통령과 경제사절단 과연 미국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까요? 대미 투자 측면에서 자동차나 삼성 혹은 반도체 쪽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조선이나 원전 측에서는 협력의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CEO가 같이 가게 된 것을 두고 보잉기를 구매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이슈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주말 사이 원전에서는 제2의 마스가로서 원전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위성락 측에서는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조선, 반도체 한번 관련한 소식들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으로는 이 정도 추려봐야겠죠. 사실 기대와 실망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선, 반도체, 원전, 현대차 관련주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로봇 밸류체인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클로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의 키워드에서도 일단 클로버도 같이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종목들 기대와 실망 사이에 어떤 시세를 나타낼지 오늘 장중에 그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자,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시장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꽤 높아졌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요. 다만 그것 또한 언제든 뒤집힐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받아들이기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코인 등등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 테슬라, 코인베이스 등이 올라선데 힘을 실어줬죠. 바이오 측면에서는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고요. 2차 전지 진영에서는 리튬이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코인 시장의 강세를 생각해 봤을 때 국내 관련 테마도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슈 측면으로는 한미 정상회담과 노란봉투법의 키워드가 주말 사이에 더 부각이 됐고요. 마스가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 거기에 한국의 조선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한화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 이슈 등이 들려왔기 때문에 조선의 키워드 열려 있고요. 대미 투자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원전 협력에 대한 구체화 이슈, 원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언론 보도상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와 실망 사이에 이들의 시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슈, 노사 갈등이 많은 산업에는 좀 충격일 수 있고요. 투자
투자자 측면에서는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나왔을 경우 상당히 불편합니다. 수혜로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산업 자동화에 대한 자극이 나올 수 있어서 로봇 쪽을 넣어봤고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뉴스 연말 안에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겠다라는 의지가 꽤 강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일정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 뉴스로 봤을 때는 애플의 폴더블 밸류체인에 삼성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BH 등이 속속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넣어봤고요. 한국의 스타링크 장비 인증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귀멸의 칼날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2일 만에 개봉 2일 만에 100만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애니플러스 이런 종목들 테마단으로 일단 체크해 두겠습니다. 일정 봐야겠죠. 오늘 중요하네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국회 본회의 상법 2차 개정안 통과 여부 결정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에너지 슈퍼위크가 개최되고요. 그래피라는 새로운 종목이 시장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로봇 신경망 신제품 공개 일정이 있어서 이것이 노란봉투법 이슈와 맞물려서 로봇단을 자극할지 보셔야겠죠. 그리고 내일은 국무회의 입니다. 차관회의 때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이 있는데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MSCI 지수 재조정일,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있습니다. 수요일 정말 모처럼 큰 일정이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날 6시 30분 프로야구 일정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새벽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받아들게 될 거라 AI에 대한 방향성 이날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한국은행 금통위 일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호흡하면서 내용들 전달 드릴 거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 9월 1일 월요일이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으니 조금 정리하고 가자라는 뉴욕장의 분위기가 반영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금요일은 가치 시장 관해서는 좀 참고용으로 기억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 넣어봤습니다. 자, 일정에 대한 얘기들까지 살펴봤고요. 섹터 들어가겠습니다. 미나 앵커 오늘 아픈 손가락 섹터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 시장 바깥에 있기는 한데요. 게임스컴이라는 빅 이벤트를 좀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게임주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지 오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은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가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NC소프트는 급등 이후에 하락,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잠깐의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락하지는 않지만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봐야 할지 이 부분을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체크포인트 한 줄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 의미를 갖고 있었던 기업들을 정리해 본 건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도 아쉬웠지만 붉은 사막 게임의 출시 지연 소식이 더 큰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서 펄어비스와 마찬가지로 4분기 론칭 예정이 되어 있던 작품들이 대거로 연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이렇게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의 연기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 다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주가가 워낙에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남아있는 것일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NC소프트는 이제 실적 발표 당일에 10%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고꾸라지기는 했지만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렇게 가볍게 튀어 올랐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변화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 되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는 아쉬웠지만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성적이 견조했다는 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하반기 캐시카우인 이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점, 이 부분까지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주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신작과 실적 사이에서 어떤 점에 주가가 반응할 것인가를 가늠해 봐야 되는데 증권가에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동안 실적보다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신작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2분기에 발표했던 실적의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만큼 좀 부진할 수도 있다는 점은 꾸준히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게임스컴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게임스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이번에 게임스컴 2025에 대한 리뷰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게임스컴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는 국내 게임사들의 진출이 증가했다는 점이었고 시장 진출 중요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후보군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 이 붉은 사막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주가 자체는 아쉬움과 실망감에 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잘 봐야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 관전 포인트도 짚어줬는데요. 지금 게임사들이 새로운 고객 타겟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 중으로 보입니다. 게임사들은 이제 여성향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는데 그게 정말 돈이 되는 시장일지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스컴을 잘 소화해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 9월 말쯤에 또 하나의 빅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쿄 게임쇼가 있는데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대표적인 게임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네오위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넷마블과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한 6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달아줬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조이 게임, 콘솔 게임에 대해서 제가 게임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강조해드린 바 있는데 대표적인 이 PC 콘솔 게임이 바로 인조이죠. 그리고 인조이의 흥행에 대한 소식들도 상반기 동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장판 아일랜드 게이트웨이를 무료로 출시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트래픽이 소폭 반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판매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크래프톤의 인조이 관련해서는 꾸준히 기대감을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래프톤은 게임사들 내에서도 수급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 다만 외국인들은 아직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일지 이 부분도 잘 가늠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살펴보시죠. 펄어비스는 결국에 붉은 사막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붉은 사막의 출시일이 이제 내년 1분기로 연기가 됐는데요. 따라서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응을 해줄 만한, 반영이 될 만한 타이밍을 잘 노려봐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가 반등 타이밍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좀 달아봤습니다. 이제 12월 게임즈 어워즈에서 출시일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출시일에 따라서 주가가 또 그 안에서 일정 플레이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펄어비스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다만 이번에 신작 연기 소식으로 인해서 실망감이 너무나도 컸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책정한 목표 주가 삼성증권에서 3만 원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주가보다도 훨씬 더 낮게 목표 주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죠. 넷마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작과 관련해서 앞서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콘솔 게임 이제 앞으로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정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7개 대제라든지 몬길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 신작으로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작과 관련해서도 모멘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게임주들은 결국에 신작과 실적 사이에서 주가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신작이 언제 발표가 되는지 그 일정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그 안에 수급을 추적해 보면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NC소프트와 네오위즈도 리뷰를 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팅 장르로 지금 게임 컨셉을 다각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짚히고 있었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부인데 글로벌 유저를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잡히고 있는 만큼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정과 신작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잘 무게질을 해보면서 잘 잡아보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하나증권의 탑픽 살펴볼 텐데요. 크래프톤과 네오위즈 꼽히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캐시카우로 여겨지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와 관련해서 8월 부가티 콜라보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UGC라는 게임과 관련해서 그게 업데이트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에는 이제 PC 모바일 셀러브리티 콜라보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콜라보를 통해서 트래픽이 확보가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기여가 될 것이다,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다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브라운더스트2의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피해 거짓, 이 부분 이 게임과 관련해서 매분기 판매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도쿄 게임쇼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인디게임 라인업이 출전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기대감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전을 겪고 있는 게임주들인데요. 과연 하반기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볼 만한 실적 그리고 신작 모멘텀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준비 이분과 함께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잭슨홀 미팅은 예상보다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뉴욕장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기대감 일부 의심은 있으나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의존적인 디펜던트 월요일이라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다소 매파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은 연준은 언제든지 과거에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전에 그것의 반대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장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끌고 가는 이러한 성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입술은 상당히 비둘기적이었다는 해석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고용과 물가의 상승 쪽에서 어디에 지금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서 압도적으로 고용에 집중했다라는 모습은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눈치 본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해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장을 굉장히 냉정하고 지금 연준 입장에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는 관세의 영향이 아직은 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고 물론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이쪽보다는 고용에 대해서 불편한 시그널은 확실하게 등장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뉘앙스의 발언들이었죠. 그도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관세에 관련돼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네. 일단은 고용을 멈췄어요. 가격 전이가 일어나면 물건이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업이 감내하는 이후에 고용, 투자를 멈춘 상태에서 앞으로 가격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 파월 연준장이 고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옳았다라는 판단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스톱을 걸었고 가격, 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일정 부분 감수해내고 있으니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경기 지표에 대해서도 CPI는 좀 멈춰 있었지만 PPI는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감내해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기업의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기업이 실적이 둔화되는 것은 미국 경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예민할 수 있긴 이슈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크게 환호했다. 역시 CME 페드워치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90%를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좀 주춤하고 있죠. 그 주춤한 이유는 8월 매크로 데이터를 9월에 발표될 8월 경제 지표를 그래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해서 너무 과잉 흥분하지 말고 앞서도 그랬잖아요. 네.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와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나가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리더십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뭐 우리 증시에서는 미국 증시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바이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다우도 1.89%, 다우는 올해에서 들어본다면 처음으로 이제 최고치를 돌파했던 날이고요. 나스닥도 1.88%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러셀 지수가 3.8%를 오르면서 4% 가까이의 급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속에서 다우가 눈에 띄었고 러셀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 기조는 될 놈 될 어떤 주식의 종목의 양극화에서 이제는 수급이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확하게 지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중소형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도 사실 큰 자기네들 비전 안에선 러셀이 올라갈 때 함께 살 수 있는 범주에 있기 때문에 꼭 대형주가 나쁘다라는 의미를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 그리고 다양한 섹터군에서의 어떤 확대 기대감을 우리 증시는 뭐 좋을 것은 기정사실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에서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의 확산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덜 올랐던 쪽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기존에는 데이터를 보고 뭔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줬다면 이번에는 시그널 이후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들을 조금은 더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 살펴본 것이고요. 또 주말 사이에 이제 속보가 있었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슈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금융시장 참여자라면 투자자라면 또 수혜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서 또 로봇 산업 이런 쪽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시장 참여자로서 어떤 시각이십니까? 네, 우리가 시장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랐었던 배경에는 상법 개정안이라는 기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일본이 보여줬었던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는 한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던 것인데요. 그 안에서 조금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은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핵심 이슈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 제한 그리고 하청, 재하청과 관련돼서 노동자까지 원청 사용자로 인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 재개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본 밸류업과 관련돼서 먼저 구체화된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지금 이거는 똑같아요. PBR 저평가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밸류를 부여한다는 것과 기업의 이익을 확산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들에게 그것을 정당한 배분을 해준다는 것의 방향성은 맞습니다만 일본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었냐면 산업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중국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될 놈 될 산업으로 밀어주되 안 되는 산업에서 그냥 공급 과잉으로서 줄줄이 달려있는 기업들을 청산해서 이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 먼저고 그 다음번에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함께 등장한 것이 시력급여에 대해서 확충을 해줬거든요. 네. 시력급여에 대해서 확충을 해준 것이 왜 한 것이냐면 이런 전통산업에서 해고가 됐었을 때 다음 산업으로 가기 전에 이직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테니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조적 측면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의가 계속 파업에 대해서 확실히 길이 열렸으니 1년 내내 분쟁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점과 그다음에 하청, 재하청에 대해서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하청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새로운 카르텔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청, 재하청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낙수 효과를 기다렸었던 원래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투자하면 여기에 대기업들이 함께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고 하청 기업들에게 기회가 오고 재하청을 받을 수 있는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것이 정부의 재정 투자의 기본 패러다임의 목표인데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투자 입장에서 하청과 너 재하청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는 부분에 적어도 직접 관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림인지는 보고 투자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연적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 외의 자영업과 자연적 낙수 효과로서 기대감을 가져갔었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일본식 밸류업이 한국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제 개편안까지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이것에 입법한 여당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목 쥐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러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함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균등성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 영업직원으로 돌아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듣는 날 저는 그랬어요. 이것을 같이 함께한 직장 동료에게 이걸 로봇 산업 밀어주는 법안이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어야 된다. 고용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안 그래도 정부가 밀어주는 방향이 로봇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부의 지원 산업이기도 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성장주의 이것도 있고 법안으로서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법안이 있고 그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주가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로봇과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휴림 로봇, 클로버, 하이제너레멜 로보티즈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스마트 팩토리도 함께 보여줘야 되겠죠. 현대모백스, 이삭엔지니어링, SP 시스템즈, 뭐 포스코 DX라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로봇을 볼 때 저는 꼭 함께 보는 것이 로봇택시도 같이 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쪽도 눈여겨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주말 사이를 거쳐오면서 들려왔었던 잭스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과 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가 브리핑과 전략까지 같이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를 기억해 봤을 때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된다면 바이오로 그 수혜가 좀 갈 것인가 기대감. 네. 금요일장 사실 알테오젠의 무빙이나 뭐 로봇주도 그랬고요. 뭔가 기대나 일정을 앞두고 미리 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지 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가 최근에 조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는데 바이오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조정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는 섹터의 확산기라서 이제는 시야를 좀 넓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바이오 섹터 내에서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대장은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서 앞으로 종목이 확산되어 갈 때 이제 좀 이 자리에서 눈여겨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기업 총수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관세 협상 직전에도 이재용 회장님께서 미국으로 방미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뭐 테슬라 관련된 칩 그 뉴스가 나자마자 사실 가셨는데 그건 이미 다 얘기가 나온 건데 뭐 칩 때문에 갔다라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설이라든가 뭐 이쪽에 관련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저 베이스 안에서 한미 협력이라든가 뭐 생물보안법이라든가 바이오 쪽 내 온기 확산 이런 걸 봤었을 때 조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또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ST팜, 바이넥스도 함께 봐야 될 것이고 종목의 확산군이다라고 했었을 때 뭐 유한약행, 한미약품, 큐로셀, 한올 바이오파마 등도 눈여겨봐야 될 종목군들이다라고 뭐 다양한 범주 안에서 좀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토모큐브 얘기도 해주셨었잖아요. 네. 토모큐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근데 토모큐브도 보유자라면 지속 보유? 네, 지속 보유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강력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자리인데 그 앞에 있었던 하나비전의 실수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회가 온다면 긍정적으로 보십시오라는 말씀이 조금 겁먹으면서 얘기하니까 네. 주가는 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이 겁먹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잘 가는. 네, 하지만 맞습니다. 꾸준하게 힌트와 AS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모큐브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정상회담 D-Day입니다. 그래서 경제사절단 각 총수가 누가 갔느냐, 그 영향 뭐 받는 기업들, 산업들 막 이렇게 분석이 쏟아지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에는 조선과 원전 그리고 삼성의 대미 투자 이런 쪽일 거란 말이죠. 저희가 어떤 걸 가장 앞단에 두고 봐야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어쩌면 자율반등이라 한다면 조선이 가장 빠를 수 있다. 그날의 다행이에요. 악재는 네. 너무 악재 뉴스 대비해서는 너무 과하게 하락했다. 뭐 이 뷰는 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이 좀 뭐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것이 원전이었죠. 5가지의 이슈가 있었는데 4가지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게 어떠한 조건을 준다라는가 어떤 이런 돈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건 악재가 아니다. 대신 SMR과 관련돼서 웨스팅하우스에게 검증을 받아야 네. 된다는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악재다.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날 저는 이건 좀 오반데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현대건설의 하락이었습니다. 너가 왜 빠져? 너는 앞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아가면 그 제하청에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기회 확산의 종목인데 네가 같이 빠진다고 한다는 것은 원전 ETF 전체에 대한 일단은 실망 매물이
동반 매물이 나온 네.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기회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합작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앞전에 다 했던 내용의 어떤 동일선상에 네. 있는 것이거든요. 반등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반등이 실제로 굉장히 빨라서 이제 오늘 이거 뉴스 나오면 세론 아니냐. 세론일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원전 산업은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언제든지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다라는 빅사이클로 앞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어떠한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수주의 타이밍 전략을 짜가면서 그것과 관련된 중장기적으로서의 원전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에서 이제 신규 종목을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 대우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빠졌을 때 이거 이제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이상해서 대우건설이 제가 그 관심 종목군에 없었는데 이상해서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튀어오르더라고요. 이 앞선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확대된다라고 했죠. 이 안에서 건설주도 함께 볼 수 있을 텐데 현대건설과 못지않게 함께 지금 이번에 체코 두코바이 원전 시공사 주관사로 대우건설이 확정됐죠. 그런 관점에서 원전의 시장이 확대되어 갈 때 현대건설과 이제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대우건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대우건설은 원전 해체 시장까지도 함께 사업으로서 해가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시공 그다음에 해체 시장까지도 함께 나가는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그런 좀 이 원라인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 속이 지금 이 시장과 잘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발해서는 대우건설이 이번엔 나일지도 몰라라는 시그널이 자기가 주가로 입증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대우건설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내 중장기 관점의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고요. 지난주 중반에 원전에 대한 노이즈가 꼈을 때 조금 과잉 반응이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이후 잘 반등을 줘서 참 다행인 상황입니다. 대우건설 한 번 더 저희 기억을 해보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투자 전략 관전 포인트론 금리 인하 수혜 섹터. 미국에서 이렇게 쭉 뭐 코인부터 2차 전지, 로봇 등등의 반응을 좀 보여줬는데 국내에서 오늘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요? 일단은 러셀 2000과 다우가 돌파했다는 것에서 이제는 주도주가 좀 시야가 넓혀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오늘은 로봇주들은 저는 살아있는 섹터, 성장과 기대되는 섹터 늘 나왔던 것이 뭐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이었는데 이제 좀 의미 있는 캔들이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우건설 말씀드렸고 이제 또 하나가 섹터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2차 전지는 ING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뷰는 여전히 유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조금 오랫동안 쉰 섹터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랫동안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쪽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 앞에 두시고 섹터의 다양성 내에서 2차 전지 함께 보시고 바이오는 새로운 종목을 피킹해 보시고 스테이블 코인 좀 오래 쉬었는데 좀 이런 관점 안에서 또 한 번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서 또 시장 내에서 정책의 이슈 속에서 연결할 수 있는 섹터 추려주셨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함정남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